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55분쯤이었죠.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었죠.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음주운전에 의해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시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잠시 후에 영주시 관광협의회 김장환 초대회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교수님은 또 군생활 7년이나 또 장교로 하시고, 네. 그리고 네. 또 언론학자시고 해서 네. 오늘 주제가 교수님한테 딱 맞는 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예. 법무장관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영찬 민주당 의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얘기. 네, 그렇죠. 이 윤영찬 의원 얘기를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그렇죠. 이제 윤영찬 의원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제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카카오 관계자. 자,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학자로서 지금 한 말씀 좀 논평을 좀 해주시죠. 간단히.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는 정말 부적절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사 기사에 편집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 근데 요즘은 다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이걸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잘못돼서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너무 불공정하다. 그럼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전화해서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하십니까?라고. 그거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또 왜냐면 그 야당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런데 이거 들어오세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어떤 그 피감 기관이잖아요. 본인이 과방이면 과방의 피감 기관인 조직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들려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 어느 국회의원, 그게 여야를 떠나서 어느 국회의원이든 피감기관한테 들어와라 나가라 이렇게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윤영찬 의원이 사과하고 또 대표까지도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고 봐요. 항의는 할 수 있지만 갑질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의 엄중주의에 이어서 이제 본인의 사과가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자,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나저나 온 나라가 지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의혹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 아들 관련 의혹 어제도 좀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크게 봐서 세 가지네요. 휴가 관련한 의혹이 있고. 자대 배치 그 청탁 의혹,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의 그 통역병 관련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 뭐 자대 배치라든지 올림픽 통역병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아서 휴가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서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교수님 또 7년간 또 장교로 군 생활을 하셔서 이 시스템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시각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미애 장관 측이나 변호인 측의 어떤 그 해명이랄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물론 89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 7년을 근무해서 96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 이제 2000년도 말 이렇게 입대하고 제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병사들하고 그때 당시에 군 문화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연장하고 나중에 서류를 낼 수 있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런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에서 밝혔잖아요. 국방부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전화로 휴가 그 신청도 다 가능하다 요즘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추 장관 아들에게만 그게 있었다면 그건 정말 특혜죠. 그런데 만약 일반적으로 다른 병사들도 그런 절차를 통해 휴가를 연장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추 장관의 아들이 아프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지만 진단서라든지 수술을 받은 거 그다음에 양주병원에 근무했던 군의관도 그 당시 군의관이죠. 지금 이제 외부에 나와서 의사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 그 인터뷰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그 수술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전화한 거잖아요. 전화. 그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압력을 가하려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추 장관 입장이나 압력을 가하려면 지휘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는 결정권자한테 전화하지 민원실에 전화하는 거는 사실 압력을 가하는데 민원실에 전화한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당시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당시는 또 대표였으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 최고 지휘관 아니면 뭐 국방부 쪽에 뭐 연결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청탁을 하려 했다면 조용히 했겠죠, 은밀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민원실에 전화해서 다 기록 남는 것도 알 테고 뭐 민원실은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볼 때 뭐 추 장관뿐만 아니라 아들을 장병 군대 보낸 사람들은 누구든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장소고 또 민원실에 들어온 전화의 기록을 보면 이게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음성은 지금 없지만 기록을 보면 문의함 이렇게 돼 있어. 문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청탁으로 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서열 몇 위입니까? 야당 대표가 대단한 서열 아니겠습니까? 10번째 안에 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니까 전화도 사실은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예. 그렇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안 했다는 말을 또 몇 번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문제는 좀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러면 청탁이 있었냐 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그거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한 걸 얘기 안 했냐. 그건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뭐 청탁 외압 이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추미애 손보기 이런 일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 뭐 추미애 장관 그 태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그 거기서 소설 쓰시네라든지 뭐 사실 뭐 거짓말한 부분도 좀 있고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양측의 지금 이 주장이 보면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방송을 다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쪽 민주당에서 주장한 걸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일은 없고 국민의힘 주장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주장만 계속 퍼붓는데 이건 지금 검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쯤 하면 됐고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뭐 덥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저 양당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문제를 제기하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런 상황이겠구나. 이게 납득이 되면 문제가 없고 그게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특임 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수사 중인데 자꾸 이렇게 뭐 수사팀을 흔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중심을 다시 민생과 뭐 법안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자, 어제 그 4차 추경 편성 그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7조 8천억 원 규모인데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거고 오늘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근데 어제 발표된 그 안이 그대로 100%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큰 틀에서는 지금 확정이 된 건데 자, 지금 금액별로 제가 잠깐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금액 이제 2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지 업종이죠. 우리 얼마 전에 왜 가게 운영하지 말라 금지를 시킨 그 업종이 최고 200만 원. 이건 수도권 지역만 하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5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이건 또 제한 업종이 있었고요. 100만 원 지원은 이제 일반 업종 이렇게 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만 원 지원이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폐업한 그런 분들. 근데 이것도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분들만 5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 또 50만 원 또 지원 일부 또 하고 그다음에 20만 원 지원 양육비 쪽으로 해서 지원하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분 20만 원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13세 이상 모두에게 통신비 지원 2만 원씩 한다는 건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하고도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완벽하지도 않고 효과도 좀 낮은 공평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왜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지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도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만 원 지급하는 것도 지금 당장 불만이 나오고 있고 통신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6일 이후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만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문 닫고 뭐 술집 같은 경우는 또 빠졌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세금 가지고 술집 지원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유흥업소는 빠지고 단란주점까지는 또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럼 경계가 뭐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어쨌든 사업하는 분들이고 이런데 뭐 어쨌든 문 닫게 만든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차별적이라는 어떤 비난, 비판 그리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논리적으로는 선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또 국민들 사이에 어떤 반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지원이 안 되면 그건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또 심지어는 노래방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집회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200만 원 줘가지고 해결 안 된다. 근본적인 당연하죠. 해결책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까지 있는 모든 집에 지금 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가정들도 사실은 수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하는 선별 지급의 원래 원칙과 맞는 건지 그게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 말씀하시죠. 예, 불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거 지원하고도 도리어 비난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같이 어려우면 나와 내 옆집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우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참겠는데. 예. 근데 나는 못 받는데 바로 내 옆집은 받는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나보다 좀 나은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는. 이런 건 또 사람 마음이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진짜. 예,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서 그것도 지원하는 게 예전처럼 그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안동이면 안동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딴 데 못 쓰고. 그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 반감 이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4인 가족 뭐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1인당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지원하면 그 가정에 한 100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면 여기서 지역 화폐로 써야만 한다면 이 가게도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도 보편 지급을 더 많이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실제적으로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보편 지급을 원하는 퍼센트가 훨씬 높아요. 선별 지급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분들 임대료 그냥 한 번 내고 나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수입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어떤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간접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돕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 선별 지급을 하는 바람에 그게 그 길이 막히고 그럼 내수도 활성화 안 되고요. 돈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거 어디서 쓸지 몰라요. 그게 정말 내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경제를 진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휴대전화 회사에서 2만 원을 감면해 주면 정부에서 그 휴대전화 회사에 돈을 줘요.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잖아요, 휴대전화를.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돈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돌고 돌지를 않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보편이냐 선별이냐에서 일단은 선별로 결정이 됐고 이 통신비 지원하는 거 2만 원 지원하는 것도 모두 이제 이낙연 대표의 좀 의사가 그 민주당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된 걸로 둘 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낙연 신임 대표에겐 너무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제 보편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를 좀 힘 빼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또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 있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이 의견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럴 때 알겠어요. 여야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편 선별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세요. 잘 보면 이게 실수한 게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처음에 보편 지급한다 하지 않고 선별 지급한다니까 통합당이 그 당시에 통합당은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찬성했잖아요. 좋다고 얘기하고 합의해주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주느냐. 예를 들면 왜 차별하느냐. 또 왜 2만 원 왜 주느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정서에는 전혀 닿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낙연 대표의 주장에 했다고 하면 그 이낙연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결과가 만약 부정적으로 나오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요.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대선 후보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그 7개월 동안 과연 여론이 어떻게 출렁이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이낙연 대표의 이런 정책이 도리어 본인의 대선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논란이 지금 한창인데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의대생들 구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제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공정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국가고시라는 게 의사고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고시들의 국가고시를 그러면 단체 행동하고 파업하고 나서 요구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 그 원서 접수 2번이나 연기했고요. 시험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지금도요. 만약에 정부에서 풀어준다 해도 안 하겠다는 응답수가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밀려서 풀어줬을 때 과연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부가 일관성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겁니다. 의사들이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어쨌든 뭐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어려운 젊은이들은 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의사들의 경우 왜 이런 특혜를 주는지 그런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또 다른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도 참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시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시의 관광을 이끌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지난주에 창립을 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 40여 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데요. 영주시 관광협의회 김장환 초대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장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출범했는데요. 네. 자, 어떻게 해서 출범이 된 건지 그 영주 관광협의회 출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 모든 지방이 뭐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사태까지도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영주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면서 관광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 당사자들이 관광 진흥 정책 수립 과정과 시행에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시당국과 관광에 관련된 분들이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예. 그래서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협의회를 조직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관광협의회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나 기획 또 실행을 위한 민간 협력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 발굴도 하고 기획 실행도 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영주에는 그 영주 문화관광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영주 관광협의회와 좀 혹시 중복되는 단체는 아닌지 좀 궁금한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재단은 영주시가 전액 출자한 재단법인이고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우리 협의회는 민간 주도형 사단법인으로 관광산업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지역 관광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영주 문화관광재단은 영주시가 전액 출자한 그런 재단법인 시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거고 영주 관광협의회는 민간 주도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또 영유한 사업은 재단은 시에서 시행하던 그 기존의 선비축제, 또 외나무 다리 축제 같은 축제를 대행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문화특화도시나 각종 예술 전시회 같이 관광보다는 문화예술의 비중이 훨씬 크고요. 예. 우리 협의회가 앞으로 할 주요 사업과 업무로는 관광객의 만족스러운 관광을 위해서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를 하고요. 또 지역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또 관광 관련 사업자나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요. 또 시의 관광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수 관광 사업도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겠죠. 뭐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군요. 중복되는 단체는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장환 회장님 이력을 좀 보니까 동양대학교 교수를 또 재직을 하시면서 지금은 혹시 퇴임하셨나요? 지금은 정년 퇴직하셨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산학협력단장도 지내시고 한국선비연구원 원장도 지내셨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아동문예 문학상에 당선이 되셔서 아동문학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혹시 실례지만 그 전공이 어떤 겁니까? 전공은 제가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을 하셨는데 정말 다방면에 이렇게 재능이 있으시네요. 살다 보니까 다방면에 인연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주관광협의회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뭐 소감과 포부 뭐 짧게나마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재직하면서 영주 지역에 이제 유림 어르신들하고 산업계 문화계 인사들과는 뭐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번에 맡은 일은 관광시장에서 직접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영주 관광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들이라서 큰 부담을 느낍니다. 더구나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관광이 거의 정지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협의회가 출범하고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누군가는 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족하지만 맡게 되었고요.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는 영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부석사,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 영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좀 더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예, 많습니다. 말씀처럼 영주에는 자랑할 만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 관광 대상물이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구경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라서 아쉬움이 큽니다. 예. 최근에는 시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먹고 즐기고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관광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도 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 발 앞서서 시의 정책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영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이런 패턴. 근데 예. 이런 분들을 좀 최대한 좀 오래 머물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뭐 코로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전국적으로 뭐 전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대면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 이 관광 산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광학자들은 앞으로 관광 트렌드는 먼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되는 관광, 그리고 또 자연 중심의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언택트 중심의 스마트 관광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광 공급자나 수요자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되는 체계와 시설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공급자가 먼저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체계를 갖춰주면 관광객들도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하였겠죠. 그리고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거는 전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관광 형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관광에 몰두하는 경향이었죠. 그렇죠. 이제는 불가피하게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국민들의 관광 패턴에도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국내도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관광 대상이거든요. 저는 내국민들이 미처 몰랐던 그 지방 특유의 관광 소재와 콘텐츠를 개발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도 비대면 온라인 스마트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기술 도입도 가속화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광 산업을 보면 사실 우리 지자체들 모두 관광객 늘리는 데만 집중해온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관광객 증가만으로는 지역 경제 보탬이 안 된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소득 증가를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일단 많이 와야 관광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외형적인 관광객 유치에 치중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 비용이 들어간 만큼 대사를 깎아먹기라는 반성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거나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는 그 관광 사업이나 상품의 원가와 수익 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못 나눴는데 좀 아쉽고 다음에 기회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영주 관광 발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관광협의회 김장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 문득 여름이 지나갔으니 실감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특히 해 뜨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내일 일출 시각은 안동 기준으로 6시 5분 나와 있고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절기 하지와 비교한다면 1시간 정도 미뤄진 겁니다. 내일도 바람이 좀 불면서 날이 선선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은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달력으로는 9월부터 11월을 가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절기상으로는 입추부터 입동 사이를 말합니다. 기온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는 계절은 매년 또 지역별로 다르기도 한데요. 대체로 일 최고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초가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다소 더워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봉화 현재 기온은 18도, 체감온도 19.8도, 습도는 82%입니다. 날씨였습니다.